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39. 제가 이혼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 않았거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참고 또 참으며 살고 있을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하나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면서 6살 딸 서윤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 광고 대행사 차장이었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던 시점까지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순진하게.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였어요. 첫인상이 참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조곤조곤하고 어머니한테 다정한 모습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진아, 이 남자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는지 봐라. 그 사람 됨됨이가 다 거기 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 대해주는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손으로 마련한 집이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신혼 초부터 눈에 걸리는 것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네? 그러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 그 자식이 외제차 뽑았다고 자랑질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그거 좋은 일 아니야? 친구가 잘 됐잖아. 민수 씨 당신이랑 제일 친하다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은 일? 당신은 그게 좋아 보여? 나는 싸고 투박한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그놈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좋을 일이야? 그리고 비싼 차 샀다고 거들먹거리는 놈이 친구는 무슨... 그땐 그냥 남자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달래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엔 그냥 맞춰주게 되더군요. 남자들이 다 저런가 보다 싶었고 싸우거나 문제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약간은 찌질하고 열등감이 있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된 후 저는 남편과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피하게 됐어요. 말을 안 하면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또 달랐어요. 처음엔 자상하셨거든요. 반찬도 들고 오시고 결혼 후 몇 달간은 제게 엄청 잘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말들을 하시더군요. 예, 우리 재훈이가 얼마나 좋은 남잔지 알지? 네가 잘 받들어야 해.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 피는 법이야. 우리 재훈이처럼 결혼할 때 집 사서 오는 남자 없어? 그러니 남편 말에 고분고분히 알지? 솔직히 집 마련할 때 남편이 많이 내긴 했지만 제 돈도 1억이 들었고 그걸 제외하고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과 혼수 5천만 원 총 2억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소리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조그만 식당 운영하는 사돈들도 복받았지. 우리 아들만큼 괜찮은 사위가 어딨니? 너도 깡촌에서 대도시까지 오게 됐으니 우리 아들 잘 만난 거야. 그렇게 1년 동안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지냈죠. 큰 소리 나도록 만들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1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절 부르더니 그러더군요. 여보, 형이 투자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네. 그 수익금 중간 정산날에 돌려준다고. 못해도 한 달 뒤에 30%는 수익 날 거라고 하는데 혹시 당신 모아둔 돈 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직업은 사업가라는데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다녔던 것도 신경 쓰였고요. 게다가 아무리 봐도 수상하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없지. 모아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돈이 진짜로 생기는 건 맞는 거야? 솔직히 난 별로야.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게다가 당신도 돈 없잖아. 돈이 있으면 또 모를까 여윳돈도 없는데 우리가 뭘 빌려줘. 돈이 없으면 마련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다짜고짜 안 된다는 건 뭐야? 당신 설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시댁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싶은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차용증이라도 받던지. 솔직히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왜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나쁘게 말하지 마. 형이 그냥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결국 제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전 그날 밤 내내 불안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돈을 준 건 아니겠지. 돈도 없는데 설마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묘하게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초조한 기색으로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예 저를 보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서 절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 큰일 났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재석이가 돈 갚는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어. 분명히 1.5배로 불려서 준다고 했는데 어떡하니? 돈은 대출받아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돈 빌려주면 1.5배로 불려서 준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얼마 빌려줬어? 당신 돈 없다고 했잖아. 1,000만 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걸 느꼈죠. 시어머니는 제게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저희 신혼집 담보대출 실행 서류였어요. 그것도 4억짜리.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도 3억짜리 담보대출이 됐다는 서류가 있더군요. 시어머니 집 대출이 우리 신혼집 대출보다 한 달 일찍 실행됐더군요. 아주버님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걸 믿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총 7억을 대출받아 아주버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줬다고? 이 많은 돈을? 저는 충격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남편에게 소리를 치자 남편이 어물쩡거리다가 핑계대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 근데 진짜로 1.5배 돌려주잖아. 당연히 조금씩 늘렸지. 엄마 집 담보로 3억 대출받아서 한 달간 굴리는데도 지체 없이 1.5배로 돌려줘서.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은 건데 그거 넣고 나서 연락이 없어. 아니, 내가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나라고 알고 그랬겠어. 다 우리 노후자금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한 거지. 전 그 자리에 서서 현기증이 나는 걸 느끼면서도 이 상황을 누가 수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7억이나 되는 돈의 대출 이자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몰래 모아둔 거였죠. 이걸로 갚아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이 집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아셨는지 아무 말 없이 들으셨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신혼집이 경매 넘어갈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음날 아버지께서 바로 올라오셨어요. 상황을 다 들으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진아, 아버지가 돈 마련할 거야. 아버지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신혼집 담보대출 4억 중에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차용증을 받고 3억을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은 문서였습니다. 그 3억으로 신혼집 대출의 대부분을 갚았고 나머지 1억은 제가 갚아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집 쪽 대출 3억은 아버지가 제게 직접 1억을 주셔서 그거랑 제가 들고 있던 적금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 5천을 먼저 갚고 남은 시댁 대출금 1억 5천은 남편이 일하면서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조건에 동의해야 돈 줄 거야. 아버지는 남편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신혼집 명의 우리 딸 앞으로 바꾸게. 이 조건 안 들어주면 나도 돈은 못 주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입니까? 제 집 명의를 아내한테 넘기라고요? 전 이 집에서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저도 돈 빌려서 빚 갚는 건데 제 지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자넨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자네 형이 한 번 이런 짓 했으면 두 번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도 자네가 우리 딸 말 무시하고 자네 형한테 돈 빌려줘서 생긴 거고, 무엇보다 자네 명의의 집이라도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대출을 실행한 건 잘못된 거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돈을 갚으면 공동 명의로 해주셔야죠.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참 말을 잘해. 자넨 그 돈 갚을 수나 있나? 자네 어머니 집에 있는 대출도 갚아야 한다는 건 잊은 건가? 남편을 바라보는 친정아버지의 눈에 실망이 서리는 걸 보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죄인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 단속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나도 양보하지. 딱 10년. 10년 동안 돈 때문에 무리 일으키지 말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면 10년 뒤에 그 돈 그냥 자네에게 준 걸로 하고 집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만약 10년 전에 3억을 갚을 수 있으면 돈 받고 나서 바로 공동명의로 해줄 거고,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걸 문서로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남편은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이 도장을 찍자마자 아버지가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를 데리고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러 가셨죠. 그리고 신혼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친정아버지 덕분에 두 집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이 사기로 가져간 대출금을 갚기 위해 꼬박 5년을 야근하며 살았어요. 우린 신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뀐 그날 남편은 밤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 그게 당연히 자존심 상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평생 없어지지 않는 분노. 명의를 바꾼 뒤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티를 딱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묻는 말에도 날카롭게 대답하곤 했어요. 친정에서 연락 왔어? 당신 친정에서 나한테 왜 연락을 해? 당신한테 연락하겠지. 날 사위로 생각도 안 하는데 뭘. 친정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신 날이면 왜 받아왔어? 이러면서 또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거 아니야? 처음엔 제가 달랬습니다.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때 도와주신 것도 다 우리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당신도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신 거고. 그러면 남편은 잠깐 누그러지는 척 하더니 또 며칠 뒤에 또 가시돋친 말을 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 동네 지인들과 통화할 때면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 우리 아들 집 빼앗은 년도 며느리라고 내가 모시고 산다. 친정은 별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으스댄다 라는 말을 흘렸어요. 하루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죠.
근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다고? 잘못 들었겠지. 당신이 과민 반응한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 아들 집 빼앗은 년도 며느리라고 내가 모시고 산다고 했다고. 야, 어머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 당신 친정이 내 집 명의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 기분 어떠셨겠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집을 뺏긴 거나 똑같은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아주버님이 사기쳐서 돈 가져간 것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난 분명히 그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내가 마치 집 명의 빼앗은 것처럼 말해? 솔직히 그 큰 돈 빌려줬으면 명의 정도는 내 앞으로 해줘야지. 아, 됐어. 피곤해. 꼭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무렵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겨울, 제가 가진 첫 아이가 5개월 만에 하늘로 돌아갔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네가 제대로 했으면 애가 왜 떨어졌겠어? 너 혹시 빚 갚느라 힘들었다고 생색 내려는 건 아니지? 솔직히 임신한 네 몸 관리는 네가 해야지. 난 너한테 애 낳아달라고 한 적 없다. 네가 갖고 싶어서 애 가졌으면 지키는 것도 네 몫이지. 빚이나 제대로 갚고 애를 가지던가.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생색 내려고 애를 유산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제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어요. 빚 갚는 것도 힘든데 애를 가졌다고 후회를 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여서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도 저는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했거든요. 남편은 병원에 와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젊어. 다음에 또 낳으면 되잖아.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에 또 낳으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박혔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후 둘째를 갖는 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피곤하다, 오늘은 아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 둘째 임신이 될 리가 없었어요. 저는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고 혼자 검사를 받고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자로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산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기적처럼 서윤이를 갖게 됐을 때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를 낳고 나서 전 행복해졌지만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빚을 갚아가야 해서 일을 쉴 수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와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애를 봐달라고 연락드리면 나도 허리가 아파서, 나도 요즘 바빠서 하시며 한사코 피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데리고 가면 시어머니가 뒤돌아서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재훈아, 우리 서윤이가 외할머니만 따르는 것 같네. 네 와이프가 아이를 너무 친정 쪽으로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쪽은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남편도 그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아이, 그러게. 아이, 당신도 너무 친정에만 애 데리고 가지 마. 우리 엄마도 애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 전 그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봐달라고 부탁하면 그렇게 피하시더니 정작 애가 친정 어머니만 따르니 서운하다고요.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걸 참으며 그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던 주말, 명절 전날이라 시댁에 갔습니다. 솔직히 오래 있기 싫어서 명절 당일에 갔다가 오후에 친정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날에 가자고 하더군요.
가지 않으면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몰라 가기로 했고요. 명절이라도 가족은 항상 모이던 사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저, 서윤이, 아주버님은 당연히 그때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전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의 진동이 울려 무심코 봤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형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나오자마자 전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아주머님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잠깐 굳더니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오랜만에 안부 연락이야. 별거 아니야. 오랜만에 안부? 안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빌려간 돈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아, 당연히 이야기할 거야.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네가 과민하게 굴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아, 도망가면 어쩌려고. 전 목소리를 낮추며 똑바로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주머님한테 돈 빌려주거나 또 뭔가 도와달라는 소리 나오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우리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빚 갚고 있잖아. 또 한 번 그런 일 생기면 난 못 버텨.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 일 없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은 그냥 넘어가려 했고 저도 그 밤은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그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설마 돈을 또 빌려주진 않겠지. 아닐 거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늦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옆을 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더라고요. 서윤이는 배를 내놓고 자고 있었고요. 서윤이 배를 덮어주고 방 밖으로 조심스레 걸어 나왔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폰 화면을 켰어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2개.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제 이름이 들렸어요.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손을 더듬어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재훈아, 정말 한 달만 버티면 이혼할 수 있는 거 맞지? 그게 확실한 거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딱 한 달만 버티면 이혼할 수 있어. 장인이 써준 차용증에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보내면 공동명의로 바꿔준다고 했거든. 게다가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 집에 기여했다는 걸 법적으로 더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내 명의 아파트라도 내가 함께 살면서 유지했다는 기여분 주장이 훨씬 유리해져.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으면 빚 갚고도 남아. 이혼, 공동명의, 그 두 단어에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달을 버티다가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그 차용증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싶은 걸 그것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석이가 돈 갚아준다고 했다며. 그럼 굳이 이혼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때문에 이혼 결심했다고 생각해? 와이프가 나를 대놓고 야빠. 사사건건 깔본다고. 돈 좀 대줬다고 집안일도 다 나한테 미루고 자긴 직장 다닌다는 소리 해가면서 나를 무시해. 내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모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내 큰년을 그 친정이라는 게 돈 좀 보태줬다고 우리를 깔봤다 이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별 거지 같은 식당이나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으스대는 꼴이 난 정말 꼴도 보기 싫었다고. 이번엔 그년이랑 그 친정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야지. 네 집도 찾아오자. 전 그 말에 머리에 열이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와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이혼 사유는 엄마가 도와줘야 해. 와이프가 시어머니한테 포건하고 무시해서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해줘야 우리한테 유리해. 그래야 와이프를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위자료도 더 받고 재산 분할도 유리해지거든. 시어머니가 흡족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내가 네 와이프 약점은 좀 모아놨어.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서 그년이 날 무시하고 악담 퍼부었다고 말하는 부분도 캡처해놨고, 우울증 약도 미리 사다 놨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알리바이 만들어줄게. 다 준비해뒀다. 잘했어요, 엄마. 그리고 서윤이는 무조건 우리가 데려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이, 서윤이까지? 너 그건 좀... 앤 누가 보게. 난 안 된다. 힘들어서 애 못 봐. 일도 많고. 남편의 목소린 차가웠어요. 엄마, 그래야 양육비를 매달 받을 수 있어. 장인 장모가 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못 보면 안 달날 테니까 거기서도 더 뜯어낼 수 있고, 다 우리 두 사람 잘 살자고 하는 거야.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공동명의로 바꾸고 나면 바로 이혼할 거야. 서윤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양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제 딸을, 본인의 딸이기도 한 서윤이를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눈앞의 장면들이 지나갔어요. 서윤이가 밤에 열이 39도까지 오르던 날, 남편은 야근이라 없었고 시어머니는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남편은 서윤이 어린이집 입학식에도 병원 진료에도 그 어떤 날에도 오지 않았어요. 자기 좋을 때만 아이를 봐주고 아이가 필요할 땐 정작 곁에 있지 않았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아이를 양육비 받을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눈에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화장실을 가지 않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상을 차렸습니다. 명절이라 해놓고 음식과 서윤이 반찬도 따로 담았어요. 시어머니가 잘 잤냐고 물으시자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이 정말 푹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속은 문드러지는데 참고 있었죠.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전 남편 몰래 연차를 쓰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함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파일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가더니 마지막에 말하더군요. 이건 의뢰인님이 이기겠네요. 단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저쪽이 원하는 대로 10년을 채워주지 말 것,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10년을 채우더라도 빈틈을 찾아서 공동명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저는 그 길로 충청도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들으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무셨습니다. 그 인간이 결국엔 네 발목을 잡는구나. 10년, 내가 10년이라고 내걸었다고 진짜 10년을 기다렸다니. 기도 안 차고 대체 그놈 머리통에 무슨 생각이 든 거냐? 네가 그동안 그 집을 위해서 희생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내가 이래서 그때 너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이혼 이야기 안 꺼내서 내가 봐준 거야.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안 그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이혼하려고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 금전적인 관계 다 청산하고 이혼해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등신 같은 놈 옆에 붙어 있어? 사실 서윤이가 아빠 없이 크는 것도 그렇고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제 말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걱정 전혀 할 것 없어. 너 30년 전에 식당 옆에 허허벌판에 땅 사뒀던 거 기억나냐? 밭하고 주차장 용도로 쓰고도 남던 그 땅. 그게 개발지구에 묶이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 팔지 않고 그냥 뒀더니 지금 시세로 15억이 넘는다. 거기에 아버지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부동산 합치면 30억은 넘게 있어. 거기서 계속 수익도 들어오고 있고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저는 순간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3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10년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사고를 쳤을 때 도와주셨던 것도, 차용증을 받으신 것도, 집 명의를 바꾸자 하신 것도 다 저를 지키시려는 마음이었구나. 돈이 있음에도 다 주지 못한 게 남편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더 부끄러워졌고요. 만약 남편이 저와 금슬좋게 잘 살았다면 부모님은 그때 그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줬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사돈 총각이 사고 쳤을 때 우리가 더 크게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었어. 근데 안 했어. 미진아, 그때 내가 사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 돈이 생기면 달라질 사람, 널 도와주는 건 당연해도 그 인간을 도와주는 건 싫었지. 분명 도와주고 나면 또 돈으로 사고 쳤을 테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 집을 네 재산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돈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네가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는 사위가 미덥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렇고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 우리가 가진 게 너에게 해가 되지 않고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숨기는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혼 끝나면 전부 네 명의로 돌릴 거야. 그놈이 알면 안 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서윤이랑 둘이 살면 아빠가 다 해줄게.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돈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바라는 건 염치 없는 일임에도 부모님은 제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다 갚지도 못할 마음에 눈물만 펑펑 흘렀죠. 그리고 이후 며칠간 저는 바빴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조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저는 돈만 내고 듣기만 했죠. 남편 사채빚이 3억이더군요. 그리고 코인 손실도 3억이 더 있었어요. 합치면 6억이 넘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사채 일부는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 한도를 훨씬 넘는 불법 이자까지 붙어 있어요. 이 상태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면 실질적인 파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채와 코인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그 돈을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대요? 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차용증 쓴 거 10년간 무사히 지나면 3억 안 갚아도 공동명의로 바꿔주겠다는 거, 그거 믿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까지 받으면 집만으로도 5에서 6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공증해두신 차용증, 이게 살아있어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10년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본데 잘하면 계획대로 됐겠죠. 우리가 사채와 코인을 안 받다면,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남편분은 결혼 기간이 길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차용증에 약속된 10년을 채우려 하는 것 같네요. 우린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남편이 노린 그 계산이 처음부터 틀려버리거든요. 물론 10년을 채우더라도 사채를 걸고 넘어지면 3억 받을 수 있죠. 신혼집은 의뢰인이 직접 대출 갚아온 기록도 있고 본인 명의니까 분할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패가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날 시댁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날에 이혼 통보하려고요. 서윤이 데려가실 분이 필요해요. 그 인간들 여차하면 서윤이를 인질로 쓰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가마. 이제 이혼 요구만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전 매일 웃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을 완전히 놓고 밤마다 코인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만 속으로 그 말만 되뇌이고 있었겠죠.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아주버님에게서 온 문자가 연달아 있었어요. 투자가 잘 됐어. 그때 빌린 돈 돌려줄게. 그걸 보고 순간 코웃음이 났죠. 7억을 한 번에 돌려준다니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찾으려면 수수료 5천이 있어야 한다더라. 마련해 줄 수 있어? 전 그 문자를 읽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투자한 금액을 빼는데 무슨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수익이 난 부분에서만 수수료가 있는 거지. 아무리 봐도 또 사기였죠. 설마 이번엔 넘어가지 않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넘어갈 기세였습니다. 답장이 이미 그 돈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정황을 바로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나중에 이것도 쓸 데가 있을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10년째 되는 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날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미진아, 나도 며느리한테 생신상 좀 받아보자. 저는 서윤이 손을 잡고 시댁에 갔습니다. 오늘을 이혼 통보 실행일로 정한 건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모임이라는 명목이 있어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자리에 모이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반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오시더니 슬쩍 거실 한편을 향해 시선을 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어딜 보는지 알았어요. 홈캠이든 폰이든 제 행동을 녹화하는 기기였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나쁜 며느리란 증거가 부족했을 겁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아무런 꼬투리 안 잡히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아마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에 음식 차리기 싫어하는 못된 며느리, 그걸 증거로 찍어두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봐. 생신상 차리기 전에 꼭 봐야 하거든. 시어머니 얼굴이 의아해졌습니다.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는 순간 두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으니까요. 신청 날짜는 오늘, 차용증에 적힌 10년이 되기 일주일 전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이게 뭐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해준다고, 이혼. 굳이 한 달 버틸 필요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해줄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전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댁 거실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 딱 한 달만 버티면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녹음 파일을 듣다 말고는 봉투를 낚아채 열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형사고소장이 나왔습니다. 약국 CCTV 사진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알리바이용으로 우울증 약을 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미진아? 이게 다 뭐야? 너 뭔가 오해하나 본데?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려던 거 제가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드시려고 했죠? 뭐 동영상 녹화하는 것도 다 눈치챘어요. 그 증거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겠네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남편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 몰래 이런 거 준비하고 녹음 이거 불법 아니야? 자택 내 대화 녹음은 합법이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해봤거든. 이거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너 언제부터 알았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이게 네가 나한테 하려던 거잖아. 너한테 뒤통수 맞기 전에 돌려주는 건데 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친정에서 돈 좀 대줬다고 집 명의까지 빼앗고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집에서 10년 동안 눈치 본 거 생각하면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했지 왜 네가 먼저 난리야?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눈치를 봐? 집에서 눈치 본 건 나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건 당신이야. 그리고 눈치를 안 보는 것도 이상하지. 당신 형이 사고 친 걸 우리 부모님이 수습해줬고 그 빚을 내가 야근해 가며 갚았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걸 굳이 해서 말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집 명의를 빼앗아 간 거잖아. 내 집인데. 그 집 담보로 7억 대출받아 탕진한 사람이 당신 형이야. 그 뒤처리를 위해 돈을 마련해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고. 네가 처신 잘했으면 그 집에 대출 생길 일도 없었겠지. 어디서 큰 소리야? 집 잃을 뻔한 거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래?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미진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내가 10년 동안 며느리로 대접해줬더니 이게 뭐야? 배은망덕하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대접 2번 하면 저 욕먹고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어머님이 이웃분들한테 앞뒤 사정 다 잘라먹고 아들 집 빼앗은 며느리년이라고 욕하고 다니시잖아요. 욕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배가 너무 불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며느리 대접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건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 진심이 뭔데요? 아, 욕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서 이혼시키고 싶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이런 짓도 하셨고요? 저는 약국 CCTV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말해줄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계획. 내가 안순간부터 내 인생 걸고 이 이혼 준비했어. 내가 살면서 당신 뒤를 캘 줄은 몰랐는데 캐고 나니 끝도 없이 나오더라. 내 뒷조사를 했다고? 한 달만 버티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지? 그거 뭐 때문인지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설마 차용증에 적힌 그 10년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내가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꿍꿍이도 몰랐을 거고. 남편이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혼은 이혼 판정이 나는 순간부터야. 지금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소장 접수해도 어차피 애 때문에 숙려기간 때문에 좋게 반년은 걸려. 그 전에 10년 채우면 당연히 공증받은 차용증에 적힌 대로 3억 빚은 사라지고 공동명의로 되는 거지. 지금 당신이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남편의 의기양양한 말에 제가 코웃음 치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코인 투자 손실 나서 3억 빚 생긴 거라 사채로 3억 빌려 쓴 거. 나도 이제 다 알거든. 배우자 몰래 수억 원을 도박성 투자에 쓰고 가정 경제를 파탄낸 것. 그런 일 있으면 10년이 넘어도 당신한테 공동명의 못 해주잖아. 당신이 그렇게 믿는 차용증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돈으로 사고 치는 것도 안 된다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사채와 코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조사를 잘하시더라고. 어차피 당신한테 공동명의는 안 될걸? 그리고 가정경제 파탄을 낸 주범에게는 오히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할 생각이고. 5천만 원? 미쳤어? 미치긴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어머니를 이용해서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꾸미려고 한 거.
카톡 내용들 전부 명예훼손이고 날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했던 것들도 다 형사고소감이야. 그래서 고소했고. 전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을 두고 중문을 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앞에 있다고. 아버지가 식탁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도 다 들었네. 자네가 빚이 6억이나 된다지. 돈 때문에 사고치면 그때 3억 빚 제하기로 한 건 없던 일로 되는 거니까 차용증대로 내가 준 3억은 갚게. 3억 갚으면 그렇게 원하던 집은 공동명의로 해줄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장인어른, 그 돈은 제가 당장 못 갚겠으면 재산 분할 협의해서 그 집은 포기하는 걸로 해. 잘못된 선택으로 집 담보대출 받아서 못 갚은 게 자네고 그걸 나와 우리 딸이 갚았으니 자넨 그 집에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양육권 말인데 그건 절대 양보 못해. 서윤이 내가 데려갈 거야. 그게 당신이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나한테 뭐가 있는지 잊었어? 당신이 서윤이를 양육비 받을 수단으로 쓰겠다는 녹음, 도박에 준하는 투자와 경제적 파탄까지 모두 양육 부적격 사유라는 거 몰랐던 건 아니지? 이혼하면 당신은 절대로 서윤이 못 데려가. 양육비도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하고.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본인이 제게 요구하려던 것들을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다 요구하고 있었으니 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들어 절 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공포가 있었거든요. 네가 인간이면 이런 짓 저지르면 안 됐어. 네가 적어도 서윤이 생각했으면 이런 미친 계획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뭘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만 한 거지. 남편은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그게 더 열받았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회피성 발언이라니. 그래, 네가 안 했으니까 이 정도지. 네가 뭘 했으면 진짜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일이 벌어졌겠지.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긴 뭘 안 해. 넌 이미 다 했어. 하지 말라는 투자도 하고 사채도 끌어다 쓰고 날 유책 배우자를 만들 계획까지 세웠지. 니네 엄마랑. 그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그걸로 한몫 챙기려고 하기까지. 도움을 받고도 이 난리를 치는데 정상은 아니지. 야, 돈 갚아줬다고 유세 떠는 것보다 나아. 니네 아버지가 돈 갚아주면서 내 명의 집까지 가져가 놓고 무슨 헛소리야. 이게 다 너랑 니네 부모가 시작한 일이라고. 네가 시작한 거지. 내가 네 형한테 돈 빌려주라고 네 등 떠밀었어? 정신 빠져가지고 되도 않는 그 투자건에 홀라당 넘어가서 돈 갖다 바친 네가 잘못이지.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네가 파산하든 말든 이혼하고 내버려 뒀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고도 욕 얻어먹는 꼴 안 보게. 도와줘도 지랄이야. 이 천하의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아. 너 말 다 했어? 할 말은 많은데 나머진 법정에서 해. 너랑 말 섞다간 나한테 너의 찌질함과 열등감이 옮을 것 같거든. 그리고 경고하는데 서윤이 데리고 뭐 할 생각하지 마. 애 건드리는 순간 그땐 법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저는 서윤이와 아버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재산 분할도 신혼집에 대한 기여는 실질적으로 제 몫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차용금과 제가 직접 갚아낸 대출이 다 기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주어진 분할 몫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받은 것도 위자료 지급과 차용금 변제로 다 쓰였어요. 양육비는 남편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서 매달 150만 원, 양육권은 제가 단독으로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선 남편에게 빚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사채 때문인지 신용이 추락하더니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고요. 차용증 3억이 살아있으니 월급이 생기는 순간 바로 압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허위 진술 교사 시도로 추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험담 카톡이 결국 동네에 퍼지면서 평생 자랑하시던 사모님 모임에서도 얼굴을 드실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 후 이혼 서류 마무리를 위해 남편에게 확인받아야 할 서류가 한 장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잠깐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댁 안에서 왜 고함 소리가 나왔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집이 완전히 텅 비어져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가전, 가구, 물건들 싹 다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을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형이 돈 갚겠다고 연락이 왔어. 언제? 이혼하고. 남편이 거짓말을 하더군요. 제가 남편 핸드폰에 시아주버님의 돈 갚겠다는 연락을 본 건 이혼 통보도 하기 전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그걸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왜 하나 싶었어요. 그 순간 그럴듯한 가설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이혼 후에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저랑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혼 전에 그 돈을 받았다면 분명히 재산 분할 때 같이 나눠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혼 통보 전 명절 때 연락을 받고 이혼할 때까지 안 받고 기다린 거예요. 저하고 돈을 나눠야 할까봐. 참 한결같이 찌질하다고 해야 하나? 잔머린 굴리는데 여전히 바보라고 해야 하나? 사기친 놈이 다시 사기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애처로운지요. 하여튼 최근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긴커녕 우리가 없는 시간을 노려서 들어와서 집에서 값 나가는 물건, 아니 돈 되는 물건이랑 물건은 싹 다 가져가서 팔았어. CCTV에 찍혀있더라. 용달차에 사람까지 불러서 싹 다 가지고 갔어. 시몬은 완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집 있으니 다행이지. 집은 안 뺏겼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 놈이 갑자기 어물쩡거리며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군요. 뭔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미친놈들. 첫째 놈이 집 담보로 돈 빌려서 사기치고 도망가더니 이번엔 둘째 놈이 첫째 말에 또 홀라당 넘어가서 나 몰래 대출을 받아? 그걸 또 네 형한테 빌려주고? 네가 인간이야? 어? 어떻게 말년에 남은 거라곤 집 한 채뿐인 노인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기꾼한테 넘겨? 알고 보니 남편 놈이 결국 자기 형의 농간에 또 사기를 당했더군요. 거액의 투자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사이트를 꾸며 남편에게 보여주고 이걸 현금화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 놈은 그 5천만 원에 사채빚 3억을 갚으려고 시어머니 인감 등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해 시어머니 집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고요. 5천만 원을 자기 형한테 넘겼는데 형이 돈만 받고 집안 세간살이 다 들고 날랐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바뀐 게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저는 듣고도 별다른 말 없이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끝이야. 남편이 그 자리에서 볼펜을 잡더니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 북카페 열었다며? 꽤 목이 좋은 데 있던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가게를 열었어? 혹시 집 팔았어? 남편 입장에서는 궁금할 법도 했을 겁니다. 사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거라고는 없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퉁쳐서 신혼집을 제가 다 가져오게 된 건 사실이지만 다른 현금성 자산은 없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알부자였더라고. 가게 옆에 있던 허허벌판 땅이 개발구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가게랑 땅, 주차장 덕분에 15억 정도 벌었다니까.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지금 와서 말하는 것도 웃긴데 당신이 나한테 잘했더라면, 우리 친정이 잘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당신을 아들처럼 대해주셨을 거야. 그 재산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왔겠지. 그랬으면 지금쯤 당신도 돈 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당신은 사채나 쓰고 도박성 투자나 했잖아. 그때 안 줬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거지.
돈 줬다 어디 쓸 줄 알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고마운 거야. 10년간 나랑 우리 아버지 등에 칼 꽂을 계획 세우고 내 딸까지 수단으로 쓰려 한 걸 들켰으니까. 당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나랑 서윤이보다 집과 돈을 선택한 결과. 제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시댁집을 건성으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진아, 다시 한번 기회 줄 수 없겠니? 나 진짜로 달라질 수 있어.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를 받고서 그게 콤플렉스가 됐다고 원수로 갚으려 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 후회를 하면 뭐해? 이미 다 잃었는데. 달라진들 뭐하냐고. 이제 당신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명이 찍힌 서류를 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해도 그것이 상대의 콤플렉스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사산의 슬픔도, 혼자 버텨온 임신도, 모진 말들도, 친정이 무시당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그런데 저를 구한 건 참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선의를 무기로 쓰려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